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둔 주말,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도로가 일부 통제되는 등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집회 참가자로 가득 메워진 넓은 도로에서 군데군데 깃발이 휘날립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앞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야당의 독주로 국가행정이 마비됐다며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의 최대 수호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단체가 탄핵 반대 기도회를 열면서 국회 앞에도 인파가 몰렸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경복궁역 앞 도로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저마다 꾸민 응원봉을 든 채 비상계엄 선포가 계획된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사실 12월 3일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었고 헌법재판소 근처 안국역 앞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휘날리기도 하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더불어 여당이 내란에 관여했다며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 잇따른 집회로 경찰이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일대 교통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호소용 계엄이 공작을 통해 내란이 됐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랐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까지 3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대심 판정에 나왔습니다. 귓속말과 메모로 대리인단을 지휘하거나 때로는 직접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심판에서 마지막 진술 기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국무위원에 대한 증인신문 때처럼 우선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상당 시간을 할애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과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에는 공작과 조작설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의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사자 최후 진술 없이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했습니다. 재판부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재임 중 가장 긴 공개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한 차례 변론 기일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과거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이 기간이 2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될 마지막 한 차례 변론 기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많고 17차례 변론 기일이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짧은 편입니다. 변론 기일이 끝난 뒤에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친 뒤
최종 선고에 나서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이 마무리된 뒤 결론이 나기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변론 기일이 더 많이 진행됐지만 선고는 더 빠르게 나온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이와 비슷한 2주 전후 기간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시간 제한을 두는 등 신속한 진행을 강조해왔기 때문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주요 쟁점을 놓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놨는데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정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변론 시간만 꼬박 48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16명이 증인대에 올라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는데 주요 쟁점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경찰 1, 2인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의문을 제기하며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서명 날인했습니다.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군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잘못 들은 거라 주장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도 당시 참석자 간 의견이 상충됩니다.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라고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릴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건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듯한 행보를 보이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물론 본선까지 바라보고 완주를 노리는 인사들도 있지만 정치적 체급을 높이려는 계산도 일부 깔려 있으리란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급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지난 12일 국회를 찾은 오 시장은 권력 분산 개헌을 띄웠는데 본격 새 몰이를 시작했다는 분석마저 나왔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위기를 잘 활용해보자.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보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활동폭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를 찾아간 데 이어 최근엔 개헌 화두를 잇따라 던지며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노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최근 호남 대통령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여의도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역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자천, 타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건 절반 이상인 9명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처럼 현직 단체장들 상당수가 주자로 거론되는 건 경선 도전에 대한 부담이 보통 때 선거보다 적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조기 대선, 즉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60일 안에 치러지는데 통상 3주 남짓한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광역단체장들은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재도전을 노린다면 이번 대권 도전으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뒤 일찌감치 지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권 도전에 진심을 엿볼 가늠자는 당내 경선 돌입 전 시도지사직 사퇴 여부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대학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입은 의대 증원에다 무전공 선발 확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격자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26학년도 대입은 지원 가능 대학을 결정하기가 더 혼란스러울 거란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굵직한 변수가 2개나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입니다. 우선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정시에서도 의대 중복 합격생들의 연쇄 이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상위권 입시에 영향을 줬다면 무전공 선발 확대는 모든 점수층을 흔들었습니다. 무전공 선발 전형 자료를 공개한 서울대 등 6개 대학 자료만 보더라도 미등록이 2,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인원인 1,300여 명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고려대 무전공 선발 유형 1의 경우 모집 인원 36명의 20배가 넘는 733명이 추가 합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사정이 비슷할 거로 추정됐습니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이 촉발한 사상 최대 추가 합격은 기존에 예측했던 정시 합격선에 큰 변화를 일으켰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추가 합격 규모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합격선의 변화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자들의 어떤 성향, 어떤 모의 지원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불확실성 요소는 또 있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내년도 의대 정원 경우의 수가 동결, 증원, 감원 등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복잡해진 의대 변수에 무전공 선발, 여기에 최대 규모 연쇄 이동에 따른 정시 합격선 변수까지 추가되면서 26학년도 수험생은 대입 전략을 짜기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어제 오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 당국이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길게는 4년간 미선발자로 남도록 훈령을 개정한 건 입대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격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책형 교과서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선생님들도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교사 연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즉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지, 그래프로 분석해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도를 나가기 바빴는데요. 근데 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랑 기능들 덕분에 수업 중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태블릿 PC 하나로 교과서와 문제집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탑재된 AI 챗봇에게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검정 교과서에 탑재된 AI는 인터넷상 정보가 아닌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탭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방도 가벼워지고 그런 면에서 편리함이 있는 것 같고.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가 선생님에게도 낯설다는 건 수업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도교사 만여 명을 양성하고 교원 15만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저는 걱정을 잘 안 하거든요. 학생들은 요즘 워낙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제공이 된다면 훨씬 잘 윤택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주는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다만 건조 경보가 내려진 영동 지방은 주 초반부터 고온 건조한 이른바 양간지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장군의 심술이 유난히 잦았던 올 겨울. 일주일 내내 이어진 강추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계절의 시계가 봄으로 젠걸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메마른 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전국적으로 건조함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큰 산불을 몰고 와 화풍으로도 불리는 고온 건조한 돌풍, 양간지풍이 나타나며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고북저형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양간지풍도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층골이 빠르게 통과해 며칠씩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불 위험성은 봄이 시작하는 3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과학원은 다음 달에도 산불 발생 위험도가 부산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는 연간 산불의 51%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봄철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강수도 남부지방으로만 주기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함과 산불 위험이 다음 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산을 오를 때는 성냥, 라이터 같은 화기를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산 주변에서는 쓰레기나 부산물 소각을 금지하는 등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어제 현청 소재지인 마스에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했습니다. 이마에 에리코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총력을 다해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입장이 대내외 정확히 알려지도록 정보 발신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어제 오후 미바의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시마네현이 연 독도의 날 기념 행사에 이마에 에리코 정무관이 참석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도 시마네현의 독도 기념 행사 즉각 폐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이어 한약령을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중 여론 속 한미 동맹과 미중 갈등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 속에 우리 정부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검토하겠다며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올해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면서 한한령 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반중을 넘어 협중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려다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며 찬바람이 일었습니다. 但坚决反对韩方将内政问题同涉华因素相关联，炒作莫须有的所谓中国间谍，抹黑正常的经贸合作。 이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성명까지 나오자 주한 중국 대사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당 소속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반중 시위와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직접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겁니다. 한중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미중 갈등 사이에 놓인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partnership is a zero-sum relations. We can continue to improve our relations with Beijing while continue to upgrading our strong alliance with Washington.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이용한 전략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겠다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한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그런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어요. 다음 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근거도 없는 가짜 정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대외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일단 5천억 달러, 717조 원이 목표입니다. We're putting up far more money than Europe, and Europe is in far more danger than we are. They have rare earth, and they have oil and gas, and they have a lot of other things, and we're asking for security in our money. 그러면서 미국이 지출한 돈이 3,500억 달러로 유럽이 지원한 1,0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료를 봐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나토에 대한 간접적 지원까지 다 합쳐도 1,8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더 엄격하게 따지면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이 지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55% 정도는 군사원조여서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치를 과장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With the European Union, it's $350 billion deficit. We have about a $200 billion deficit with Canada, getting close to $200 billion. They've treated us very unfairly. 하지만 서비스를 뺀 상품 수지만 따져도 유럽연합의 흑자는 2,300억 달러 정도고 캐나다는 언급한 액수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또 국제개발처 폐쇄를 옹호하면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In that process, we identified and stopped $50 million being sent to Gaza to buy condoms for Hamas. 실제로 콘돔이 지원된 것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아니라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가자였습니다. 당연히 하마스가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준비되기 시작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현지 시각 22일 리아노브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에 정상회담을 조직하기 위한 일이 시작됐고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위험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고위급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이 유대인을 노렸다면서 흉기 난동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출신 이민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유럽 각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나치 독일의 만행에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을 기리는 곳입니다. 시리아 출신 난민인 19살 남성이 이곳에서 관광객을 흉기로 공격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범인의 가방에선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과 기도용 카펫 등이 발견됐습니다. Im Rahmen der Festnahmesituation hat sich gegenüber den Polizeibeamten spontan geäußert und eben auch angegeben, dass beabsichtigt hätte, Juden zu töten. 공격 표적이 된 30대 스페인 관광객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테러 조직과의 연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알제리 출신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이미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라 있던 인물로 범행 당시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 즉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et acte terroriste qui ne fait donc pas de doute est d'acte terroriste islamiste compte tenu de l'expression du terroriste. 최근 유럽에선 이주민의 흉기 난동, 차량 돌진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가뜩이나 강해진 반이민 정서에 더욱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자사 주식을 내다 팔아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맏딸 내외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잇따른 기업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는 9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대표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자기 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상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걸 안 후 미리 가족회사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369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한 다음 날부터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급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증손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씨도 최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씨 회사의 중요한 투자 정보를 윤 씨로부터 미리 알고 해당 기업 주식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때 매입한 주식을 재단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이미 제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는 제도보다는 결국 경영진의 그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증시가 점차 외면받는 상황에서 상장기업 오너 일가의 잇따른 일탈 행위가 자칫 우리 증시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 450만 명을 넘어섰지만 활주로 시설은 열악한 실정인데요. 활주로 2개 모두 짧은 데다
그나마 한 곳은 군 전용이어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은 458만 명, 올해는 이용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기반 시설은 열악한 실정, 항공기 운항에 꼭 필요한 활주로가 2개뿐이고 그마저도 한 곳은 군 전용입니다. 활주로 길이도 2,744m로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활주로 신설을 위해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조 내외면 활주로를 놓을 수 있고 부대 시설까지 합치면 2, 3조면 될 수 있는 일인데 필요하다면 우리 민간이 민자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충청권 4개 지자체장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추진단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중부권의 그런 새로운 특화 규정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특별법을 또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 나서면서 그동안 충북의 수건 사업이었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이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역 발전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낙후를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SOC 확충에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 개발로 사회 간접 자본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광역 급행철도 시대 개막으로 철도 혁명을 이뤄가고 있으나 우리 전남은 아직까지 단선철도 건설에 만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남은 여전히 객차 2량짜리 느림보 열차가 다니고 있는 상황. 전남 지역의 시장, 군수, 주민 등이 모여 완도 약산 금일 연도교 등 2025 SOC 구축 대도약 실천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남의 역사가 번영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 전남의 희망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 송정리에서 화순 보성을 거쳐서 순천으로 간 경전선 고속철도 세 번째 예타를 통과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과 제3차 고속도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세워집니다. 예타를 잘 통과하면서 이 20개 사업 3조 3천억 원의 국도 국지도 사업이 꼭 확정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모아서 오늘 결의대회를 하고요. 전라남도는 이를 비롯해 올해 국가 계획에 52조 1천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33건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문어는 양식이 어려워 자연산에만 의존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수조에서 부화한 대문어를 1년 넘게 키우는 데 성공해 양식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조 속 어린 대문어가 다리를 꿈틀거리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부화 직후 1cm에 불과했던 몸 길이는 1년 만에 8cm 넘게 자랐습니다. 빨판이 뚜렷한 8개 다리와 둥근 몸통, 완연한 문어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7년간 연구 끝에 부화한 대문어 18마리를 1년 이상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1년 이상 키운 사례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대문어의 초기 생태학적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육 조건을 밝혀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란 후 6달 만에 부화한 대문어 유생 2천여 마리도 연구소에서 한 달 넘게 사육 중입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잡히는 냉수성 어종인 대문어는 최근 어획량이 한 해 1,300톤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양식이 본격화하면 어린 문어 방류를 통해 자원이 늘어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대 효과가 좀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은 어획량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연구진은 어린 대문어를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로 키우는 전주기 양식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member 다현이 인기 타이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을 통해 본격적인 배우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0년이 넘은 연예계 생활, 밝은 미소 뒤에 때때로 숨길 줄도 알아야 했던 여러 감정을 연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검색해봅니다. 아, 먼지. 제가 F인데 T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네, TT.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상을 안긴 수많은 히트곡, 빌보드 정상의 기록과 5번의 월드 투어까지 3세대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이토록 많아졌지만 다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여전히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때입니다. 데뷔 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팬분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감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새 데뷔 10주년, 그룹 내 흥부자, 예능캐로 알려졌지만 어릴 적부터 사석에서는 차분하고 내향적이었다고 합니다.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손 드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이 성향이다 싶다가도 또 예능에 나와서는 나한테 이 같은 모습이 있었네? 그러나 밝은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다현. 그런 만큼 때때로 솔직한 감정들을 숨길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힘들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입 밖으로 꺼내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찮아졌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지녀온 배우의 꿈을 현실로 이룬 순간에도 가장 노력한 건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다현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티 안 내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속상한 마음인데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다면 뭔가 영화에서는 화가 나도 화내도 되고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살갗 그대로의 모습을 그렇게 처음 배우로서 관객과 만나게 된 작품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타이완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리메이크작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우리의 꿈이었고 청춘이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으며 신인 배우 다현에게 꿈 같은 경험을 만들어줬는데 촬영 당시에는 마음 놓고 감정을 터뜨리는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막 울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나았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조금 후련했고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한 게. 만 26살에 다시 교복을 입고 찍은 첫사랑 영화. 연습생 생활로 쌓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 학생다운 추억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서 막
뭐 애들 축구하는 거 보거나 막 뛰어다니는 거, 운동하는 거 보거나 막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있는데 정말 뭔가 학창 시절을 지금 뭔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절 꿈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온 지난 10년. 그러나 변한 것보다는 여전히 그대로인 게 많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즐겁고 이 일을 함으로써 뭔가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 사랑과 응원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데뷔 초와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후에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YTN 송재인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색다르게 풀어낸 인디게임들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무속신앙을 주제로 하는 게임들인데요. 심관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대 배경은 조선. 추노꾼에게 쫓기는 도망노비가 한반도 전역을 누빕니다. 사냥하고 농사짓고 무역으로 돈을 벌어 살아남아야 합니다. 생존 어드벤처 게임 조선 메타실록은 실제 조선시대의 유적지와 신분사회, 물물교환 등을 아이템과 컨텐츠로 구현했습니다. 출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200번이 넘는 꾸준한 업데이트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외 이용자가 다른 게임에 비해 많다는 점입니다. 해외 유저들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시고요. 점차 늘어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라는 배경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신분사회, 물물교환이 성행했던 문화, 역사적 유적지, 아이템적으로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과 악령이 플레이어를 위협합니다. 전통 무속신앙과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한 게임 악선입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해 외국 게이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농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허수아비가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대학생 2명이 만든 게임인데 허수아비를 이용한 두뇌 싸움을 흥미롭게 풀어내 지난해 인디게임상을 수상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한국적 감성을 더한 독특한 인디게임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심관우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최고 작품상에 노르웨이 감독 다그 요한 하우거르드가 연출한 이 드림스가 선정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올해도 경쟁 부문에 초청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황금공상을 받은 드림스는 여교사와 사랑에 빠진 17살 요한애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한 글을 어머니와 할머니가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그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토드 헤인스 감독은 욕망의 원동력과 그 결과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탐구하는 영화로 날카로운 관찰과 인내심 있는 카메라, 흠잡을 데 없는 연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축구 서울이 K리그1에서 처음 열린 안양과의 연고지 더비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후반 2분 링가드가 선취골을 터뜨리고 후반 33분 루카스가 바이시클킥으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후반 47분 최성범이 한 골을 만회한 안양에 2대1로 승리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FC 서울의 전신이던 LG 치타스는 지난 2004년 안양에서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고 이후 안양 팬들의 주도로 FC 안양이 탄생했습니다. 대구는 라마스가 2골을 터뜨리며 수원FC를 3대1로 물리치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천 상무는 교체로 투입된 원기종이 후반 44분 역전 결승골을 넣은 데 힘입어 제주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악화됐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저녁 발표에서 교황청은 교황이 오전에 천식과 비슷한 증세를 보여 고압 산소 치료를 했으며 빈혈 증세로 수혈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은 의식이 있고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냈지만 어제보다 더 힘들어했고 아직은 위험을 벗어났다고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1도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8cm, 충청과 호남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조특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1도, 대구는 영하 3.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 부산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